2021년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경매 강의 라이브 방송이죠. 제29강에서 오늘은 법정지상권 관련한 가처분 모르면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입찰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돈 까먹는 것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도 시원찮은데 돈 까먹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자면요,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그 가등기가 이로 인해 나중에 가등기가 본등기가 뭐 인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관계를 모르고 그냥 물건에 입찰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그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요, 매일매일이 아니십니까? 현재 낙찰된 물건에서, 물론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법원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서울 이제 동부지방법원 관내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이제 서울 및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요, 오늘 낙찰된 물건들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요, 한 두세 건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동부지방법원에 아파트 두 건 낙찰된 거 있는데요. 하나는 지분 경매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말이죠, 경매에 대해서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전화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신 데가 제가 여러분들 잡아먹습니까? 그렇게 배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경매 투자하겠습니까? 이게, 너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면 떠드는 건 내가 보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서로 윈윈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런데 제가, 오후에, 뭐 어떤 분들, 아까도 오전에 보니까 한 분이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죠. 그죠? 광주 광역시에서 카톡에 들어오셨더라고요. 혹시 전화를, 주셔도, 전화 주세요. 봐가지고, 제가 뭐라 합니까? 봐가지고. 그래서, 그 대신 뭐, 오후 시간대 전화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밖에 주로 잘 안 나갑니다. 간혹가다 법원 가는데, 그럼 오후 시간대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거든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경매 정보지를 제가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오후에 전화를 주십사 해가지고, 광주 소재 아파트 물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한 20, 30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또 윈윈할 수가 있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신다 가지고 말이지, 이런 뭐, 이런, 어디인지 모르겠네. 법률사무소인가에 보니까, 저희 아들내미도 이야기합니다. 뭐, 로톡인가 뭔가 했대요.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요, 상담 시간에 따라가지고 상담 비용이 그 다음 달 뭐, 전화 비용에서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저랑 상담하실 때 뭐, 제가 뭐, 상담료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정말 진정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손톱만큼, 틀 것만큼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막, 미안할 정도로 말이지, 막 자꾸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막 들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경매 실전 투자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걸 만드셔야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성공한 경매인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방송을 아마, 오늘, 2021년 11월 15일입니다만은, 오후 한 3시쯤 저랑 전화통화하신 광주 광역시 소재하시는 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분이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조세 채권 아니십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세무서라든지 구청, 시청 등에서 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조세 체납 자체가 보니까 당해서냐 일반 조세냐, 당해서 같은 경우 당해서 우선 원칙이고, 일반 조세 같은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냐, 법정기일이 언제면서 체납된 세액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물론 여기 그런 경우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요, 그때는 조세 채권이고 임금 채권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조세 채권이든 임금 채권이든 얘네들이 먼저 싹 받아가면 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 낙찰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자녀 보증금액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이 체납된 세액이 얼마고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그걸 알아보는 것은 참 쉽진 않다라고 저는 항상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보니까 그 방법을 알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경매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올해 또 2021년도에 첫 시작했대요. 근데 말씀 나눠보니까 영어를 구사하시는 거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뭐 체납된 세액이 뭐 매덕이 되고 법정기일이 말이지 뭐 빠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걸 법정기일이 몇 년 며칠이래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임차인하고 그냥 전화통화하고, 임차인이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이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자기 보증금 다 받고 나간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하고 이렇게 서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임차인이 본인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임차인이 위임장을 써주더래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죠?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내가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가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한다? 그건 불법 아닙니다. 그 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 가가지고 경매가 이제 아직 11월 아마 하순경에 2차 기일이 잡혀 있는데, 법정 가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쫙 보니까 말이지, 무슨 뭐 세무서에서 말이지, 체납된 세액이 몇억인데 말이지, 법정 기일 보니까 우와 빠르다 말이야. 이러한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저거는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와가지고 그 물건에 입찰 들어가서 떨어졌습니다만은, 경기도 모초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만은, 그 건물에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돼 있어요. 유치권이. 그럼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데,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옛날 민사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되던 시절에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다 모든 사람들한테 매각기일 당일날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여줘요. 지금은 여러분들 경매 법정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보여줍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감정평가서하고 뭐 현황조사 보고서인가요? 그거 시작되는 거 보여준다고. 그거는 이미 우리는 경매 정보지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그거 뭐라고 보여주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옛날에는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라는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끝나게 되면, 제가 지금,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옛날까지만은 그걸 제가, 좀 편철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한 권씩 물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게 그러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떤 걸 봐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실 안 그랬습니까? 유치권 신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 등에 보면 말이죠, 정확하게 뭐 해가지고 유치권 뭐 금액에 대해 표시는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면 법원에서는요, 이렇게 한다 이거죠. 유치권 신고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갈, 당신들 알아서 조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버려라. 해가 나중에 이게 진짜 유치권이라면 당신들 낙찰 받은 사람한테 골탕 먹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내가 누구 법원입니다. 이런 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유치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으니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 의해서 이게 열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제3자 입장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봐가지고 어떻게 열람합니까? 담당 경매회에 가봐요. 가가지고 이 사건 관련해서 열람 신청하는데, 그럼 당신 누구예요? 경매하는 경매인인데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것도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경매 사건에서 후순위 사단관들이 있더라고. 이 경매 여기 땅 하더라도 이분들은 배당이 거의 안 주어져. 그저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유치권이 신고돼가,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걸 입찰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하시면 위임장 하나 주시면, 위임장인 인감장 명의죠, 그죠? 하나 주시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제가 법원 가서 열람해보고, 이게 안전하면 제가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터 열람해보니까, 유치권 4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들어갔는데 4명인가 5명이 들어왔는데 4동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진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어쨌든 그건 편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경매에는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그죠?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낙찰 받고 나서 허가결정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지, 입찰하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이해관계인이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 뭐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임차인한테 위임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권자라든지 뭐 저당권자 이 사람들을 봐가지고 후순위들 보면 배당 받을 여력이 없다 이거지. 근데 유치권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확실하면 확 질러버릴게. 그럼 자기네들 입장에 봐가지고 확 질러버리네. 그럼 봐가지고 채권 회수 얼마라도 할 수 있겠네. 그럼 위임장 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편법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어쨌든 봐가지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봐가지고 순순히 가등기 있다 이거지.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 형식만 가지고는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보증가등기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나름대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는 이해관계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찔러봐요. 봐가지고 이제 건전한 건자는 가압류권자는 일단 주소지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이게 이야기해보고 처음 가면 뭐야 그럴 겁니다. 몇 번 이야기 하다 보면 뭐 해서 써주면 감사합니다. 저 열람해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방방 떠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아주 점점 떠는 돌부처처럼 멍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도 제가 또 서론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일단 법정이상권 관련된 가처분 모르면 큰일이다 해가지고요. 이제 본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칠판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잠깐만요. 칠판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과 가처분, 요게 말이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신다고. 근데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이게 까칠스럽습니다.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일단, 채팅창에 방문해가지고 누가 들어오셨는지 볼게요. 알까기 대왕님 1등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홍대희님 반갑습니다. 박광용님, 다음에 보라미님 들어오셨네요. 주유사님도 들어오셨고, 임장희씨님, 최선영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최선영님 항상 따뜻한 댓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 뵙게 되면 단 코로나 끝난 다음입니다. 그때는 따뜻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약주를 좋아하시면 약주를 한 잔 대접을 해드리진 할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백만섬님 들으셨고요. 떡갈비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라주니시님 들으시네요. 광주 광시에 계시잖아요. 그죠? 윤영봉님 들으셨고요. 지분약자님 아까, 네네. 제 메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질문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름 다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일단 저는 제 메일상으로 이제 1대1 비밀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요, 카페 비밀 상담 그 Q&A 방 있잖아요. 거기다 몇 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구나 하시는 거지, 이름만 쫙 써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카페 글을 남겨놓으셨대요.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내일 말씀드릴게요. 또 누구신가요? 유원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종종 자주 오십시오. 네, 오셔가지고. 강손 어머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류치영님은 이제 몇 분 뵌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안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네. 이게 들쭉날쭉 나왔다. 이게 안 왔다면 안 돼요. 꾸준하게 그냥 뿌리 뽑을 때까지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아까 모두에도 전화를 주시라 이거. 전화 상담하자. 이게 뭐냐면요. 저도 배운다니까요. 왜냐면 아까 광주에 계신 그분하고 전화 통화할 때 좀 신기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법정기를 어떻게 알고 말이지.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거 물어보니까 임차인한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많이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지. 맨날 그런 돈도 안 되는 이론 강의, 이론 공부만 디립다 해가지고는요, 이게 진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라이브 방송, 본 방송부터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채팅창을 이제 안 봅니다. 안 보고, 여기에 방송으로 제가 치중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요, 타이틀 하나 적어 드릴게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가처분. 언제는 싸가지 없는 가처분 그런 말씀은 안 할게요. 그래, 이제 어느 순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잖하게 해야죠. 그죠? 가처분 하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
여기에 뭐 피보존 권리래요. 그러니까 이런 피보존 권리 해가지고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피보존 권리. 그러니까 피보존 권리가 뭐냐? 그러니까 가처분을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했다면 A라는 사람이 이 물건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부동산에 가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자가 B입니다. 그럼 A는 가처분 채권자고 B는 가처분 채무자예요. 그럼 A가 B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A가 B한테 야, 땅 있잖아. 내 땅이니까 땅 나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지상에 너 건물 있잖아. 건물 부셔. 을 피보존 권리란다. 이게 요구사항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법정지상권과 가처분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2편에 또 나와요. 2편에는요 이제 가처분에서 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가처분,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말소, 이행 가처분, 또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처분, 무슨 가처분 많이 나와요. 그 2편에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보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땅 나한테 넘겨주고 건물 부셔라. 자, 처음엔 토지 소유자가 A입니다. 지상의 건물도 A의 소유자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과 가처분, 이게 법정지상권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가처분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경매정보제를 착 보시게 되면 요게 요렇구나. 이게 탁 여러분들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립다 그냥 경매정보제 보고 드립다 현장 가가 말이야. 껍데기 보면 뭐 할 텐데. 껍데기,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껍데기 보니까 아주 멋있어. 근데, 아이고, 그 물건에 보니까 무슨 토지 인도 및 건물철거 가처분에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뭔지 아나? 모르지,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여백이다. 그런 상황에서 입찰 당한다는 거, 상당히 위험천만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뭘 설정하였다 하더라?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거죠, 저당권을. 예? 이 상태에서 A가 건물을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 멸실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한다, 이게. 근데 땅은 여전히 A 거로 되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상에다 보니까 A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점선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이죠. 등기가 안 됐다 이거죠. 자, 이러한 경우는 멸실하고 신축한다 이거지.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게 뭐냐 이거지. 저당권자 봉이냐 이거지. 그럼 저당권자한테 당신이 설정한 그 저당권 있잖아, 요 건물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부시고 내가 새로 집을 지을 테니까 당신 나한테 그 건축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A는 갑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자 보십시오. 이건 제가 지난 아마 28강에서 우리가 지상권 관련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 설정한다. 이게 저당권 설정하면서 지상권 설정하는데 지상권 설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저당권자겸 지상권자가 전부 다 지배를 하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설정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 저당권만 설정했거든요. 저당권은 뭡니까? 채무자, 즉 A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요 처분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매 처분한다 이거죠. 경매 신청해가지고 소유자를 A에서 B로 바꿔버린다 이거죠. 이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요. 그럼 은행에서 내 집에 대해서 담보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에서 내 집에 와가지고 야, 내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 집에 내가 살아야겠어. 살아야겠다는 건 뭡니까? 사용 수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죠? 단지 저당권만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대해서 충분히 매매도 되고 그걸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세 놓을 수도 있고 전세 놓는 게 뭡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임차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이라는 그런 거죠, 그죠? 원래는 여기 예를 들자면은 이 집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누가 가지고 있다? A가 이 상태에서 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분권은 네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말 안 되면 네가 경매 집어넣으라 이거죠. 그런데 사용 수익권은 A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니까 멸실하고 신축한다? 이거 뭡니까? 사용권이 행사한 거 아닙니까? 내 거니까 따라서 내가 집 지었다 이거죠. 부셔버려. 집 부수는데
한 1년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포크레인 탁 해버리면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버렸네. 옆에서 막 물 뿌리고 말이지, 그죠? 덤프트럭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3, 4층짜리 건물 그냥 며칠만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상태에서 건물 신축했단 말이죠. 신축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본인이 나름대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좀 억울하잖아요. 처음엔 말이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같이 담보를 잡았는데 이 인간이 말이지 건물을 부셔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저당권도 빠이빠이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저당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 마우스 이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죠? 근데 이 마우스가 없어져 버렸네? 그럼 이 마우스가 저당 목적물인데 저당 목적물이 휙 날아가 없어졌어. 그럼 저당권도 빠이빠이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갑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죠. 그러면 A, 이 인간은 말이야, 하다못해 건물을 지었다면 이 건물을 보존등 깨가지고 갑한테 추가로 담보 제공해주면 될 텐데, 이 인간이 그것도 안 해주는가 봐가지고, 그것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이제 갑이 열받아가지고, 이씨 해가지고,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땅에 대해서 뭘 한다 하더라? 임의 경매, 법정지상권과, 앞으로 했잖아요. 유치권,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강의를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강의라는 것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처럼 말이지 자기네들 이거 권위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되지도 않는 거 한문 쓰고 영어 나부랭이 써고 해봤자 뭐 할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유치권에 대해서는 똑 소리 나게 알고 싶다 그러면요, 안종인을 같이 한 6개월만 가요. 그러면 괜찮아. 다음부터 이제 채널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땅만 경매가 이 경매 신청되었다. 땅이 경매되니까 여기 B가 없애버려가 이게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땅을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니까 지상에 보니까 이렇듯이 A가 지배하는 건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법정지상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어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요. 그때는 뭐, 지가 지 땅 쓰는데 무슨 법정지상권 뭐 따지고 자식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지가 지 땅 쓰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토지가 뿅 경매가 넘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네? 이때부터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너무 쉽지 말이지. 당신이 내 땅을 쓸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B 입장에서 봐가지고 과연 이 지상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가? 요거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법정지상권도 보면요, 지료에 대한 상등 방법, 이거 법정지상권에 대한 존속 범위가 어쩌고 말이지,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뭐만 따지면 되는데 봐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느냐, 그 성립되는 요건, 그것만 딱 우리가 잡고 있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죠?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니까 건물의 경과함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다. 그거 알면 뭐 할 텐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건 당연히 그 민사특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실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이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지상 성립 요건 4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이렇게 여기서 법정지상을 말씀드리면 정말로 강의가 질질 늘어져 버려요. 그럼 따라서 B 입장에서 봐가지고 A한테 나오는 거죠. 자,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B는 A한테, 야, 토지 인도해줘. 이 내 땅이잖아, 내 땅. B 땅이잖아, 그죠? 그전엔 A 네 땅이지만 이제 내 경매라도 내가 낙찰받아서 내 땅이잖아. 내 땅이니까 내 땅 넘겨줘. 그리고 너 이 건물 있잖아. 건물은 이 땅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요. 법정지상권은 뭐다 와가지고, 이 뒤에 지상권이 붙었잖아요. 그죠? 지상권은 뭐다?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거든요.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인데, 우리 28강에서 선순위 지상권, 그건 약정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약정 지상권은 뭡니까?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상권의 성립 범위는 남측에 남측 몇 제곱미터를 하자, 그 지르는 얼마로 하자, 서로 쌍방간에 약속한 내용을 자, 있잖아. 이런 우리 약속한 내용을 우리 둘끼리만 약속하면 이게, 어떤 그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등기부등본이랑 공적장부에다 표시하자. 표시하자 이거죠. 표시하자. 공신력이 아니라 공시력입니다. 죄송합니다. 표시함으로 인해서
약정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 근데 이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 이게 법정이 왜 보냐? 법정선임이 아니고요. 이상한 말씀 드렸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입니다. 요래 이게 법에서 정한 요건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이니까 법정지상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두 번째, 토지상의 저당권이 출생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해야 되면서, 세 번째,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면, 네 번째, 대법원 98-43601호 판결에 의한 공동저당이 아닌 단독저당이어야 된다. 요 네 가지 요건 다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요건 다 갖출 수 없어요. 왜냐면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독저당인데 보니까 갑은 말이죠. 땅만 담보 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건물까지도 같이 담보 잡았잖아요. 공동저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는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 그러면 너는 있잖아. 당신은 내 땅 사용 못 하잖아요. 사용수익은 없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 당신은 내 땅 사용 못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부셔. 땅 나한테 넘겨주고 건물 철거해라. 이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이 가처분은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잠깐 화면을 정리해 드릴게요. 권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권리 관계는요, 또 보셔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지 뭔지 있잖아요. 이 별표 요걸 말소 기준 권리를 하자 이거죠. 앞에 있으면 어떤 권리 인수된대요. 뒤에 있으면 어떤 권리가 소멸된대.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소멸 기준 권리가 있어요. 또 뒤에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게 또 인수가 돼버리네. 이게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요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있고. 잠깐만요. 산이 좋아님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못 뵙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저는 반가워요. 어쨌든 주변에 어떤 경매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특히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이게 추천하지 마십시오.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요, 맨날 현장 가가지고 말이지 카메라 들이대고 껍데기만 보여주는 그런 것만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 백날 봐봐야 이거 낙찰받아 돈 되니까. 돈 안 된다니까. 내가 알아야 돈이 되지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매가 뭡니까? 카메라 들이대고 현장 나가서 껍데기 보는 게 경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진정 어떤 내가 완전히 경매 도사가 되겠다.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뛰면 여러분도 경매 도사가 되신다니까요. 어느 순간 되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유튜브 상에 경매 채널을 운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매 채널도 운영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주변에 경매 공부를 원하시는 분, 이게 공부한다는 게 이론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좀 많이 소개, 추천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사항이 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 있잖아요. 가처분 거죠. 이 가처분 같은 경우 보면요, 이게 비록 이게 가처분이 이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입니다. 근데 이 가처분이 이때는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얘는 무조건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아니, 뒤에 가처분이 되는데 이게 왜 인수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따지듯이 저한테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문을 가지시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요, 전화 주시라니까. 오늘 방송도 보통 밤 9시 끝나잖아요, 그죠? 제가 사무실에 한 10시까지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전화 주시라니까.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물고 늘어주셔야지, 여러분들 또, 경매 도사가 되시는 거지. 그냥,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버린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래서, 자, 이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을 했고, 왜 이게 뒤에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소멸이 안 되느냐. 이건요, 원초적으로 지상이 건물인데 건물 야가 땅을 사용 못 한다, 이거지. 땅 사용 못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건물 소유자한테 까불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잖아요. 법정이상권이 성립 안 된다는 거. 땅을 사용 못 한다 이거지. 못 하는데 왜 네가 남의 땅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건물을 안 부수냐 말이지. 이게 타당하거든요. 이런 타당한 권리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후를 불문하고 말소가 안 된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자, 그럼 또 여기서 하나 더 뭐냐면요. 자, 보니까 후순위에 가처분 있네. 이야, 후순위에 가처분 있네. 이게 말소가 안 되네. 이야, 큰일 났다 이거지. 응? 말소가 안 된다. 그런데 봐가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요거 말씀드리고, 1부 방송 마치고, 또 2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 2021년 11월 15일자로 낙찰된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사건 두 건을 일단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택은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듯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는요, 땅에 설정되는 게 아니고 건물에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건물 부숴라, 건물 철거, 그죠? 근데 보니까 공동주택 하면은요, 아파트나 뭐,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게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겠죠. 쭉 해가지고, 지상에 빌라가 있어요.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201호, 요걸 201호를 하자겠죠? 201호. 201호, 여기 이제 경매가 넘어오는데, 201호 부동산 등기 부동보상에 보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이 딱 돼 있어. 이거 안 죽어요. 말소 안 돼요. 야, 그럼 어떤 권리가 말소 안 되니까 이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우리는 이게 생각 자체를요, 상당히 유연하게 갖춰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단독주택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이 단독주택이야. 이 구분 등기된 게 아니고요.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제 A가 있고, 이제 B 하면 B 사람이 이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나 봐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 또 A는 B에 대해서 이런 가처분을 또 하였습니다. 그럼 이 가처분도 영원히 안 죽어요. 안 죽으면 말소 안 됩니다. 말소가 안 된다고. 야, 그럼 이 물건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건을 보십시오. 물건을 보시는데요. 물건의 부동산 물건 아닙니까? 큰 물건이에요. 근데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본다는 것은 뭘 봐야 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껍데기 봐야겠죠, 껍데기. 근데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부동산의 골마 터진 부분이 어딘가, 그걸 내가 나름대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진단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 등기 부동본 등을 보셔야 될 거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유튜브상에서 뭐 공법, 이런 경매, 공법 경매가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방에 땅을 낙찰받았다. 왜 낙찰받았는데? 나 여기다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런다. 그런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 경매 정보지 보시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상에 클릭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공법적인 규제가 뭐 1종 주거냐, 2종 주거냐, 3종 주거냐, 준 주거냐 말이지. 중심 상업지구는 이미 다 나와요. 그럼 그런 걸 봐가지고 용적률이 어떻고 건폐율이 어떻고 말이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말소가 안 되네. 가처분 이것도 말소가 안 되네. 위에 것도 말소가 안 되고 밑에 것도 말소가 안 되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물건은 대단히 괜찮아. 야, 아주 위치도 끝내줘 보라 말이야. 역세권에다가 말이죠. 정말 괜찮아. 요것만 해결된다면 완전히 빡 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입찰 들어가야지 뭐. 입찰 들어가야죠. 말소 안 되는데 입찰 들어가야죠. 입찰, 이게 우리가 입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뭐다, 이게. 단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떤 권리가 인수되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딱 보니까, 그래, 이렇게 인수되는구나. 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현장 가보니까 그때 껍데기 보면서, 다음에 내부 속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속도 봐가지고 이게 괜찮다 하더라. 그러면 식 들어가죠. 특히 201호가 경매가 나왔다 이거죠. 가처분, 말소 안 되는 가처분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201호 들어간 낙찰을 받아요. 받으면 이게, 여태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가 분명히 경매를 집어넣었을 거라고. 이렇게 201호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이걸 봐가지고 엉뚱하게 말해,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렸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떡 낙찰 받았을 적에 A는 갑한테 여봐, 일로 와봐. 당신은 이 건물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 몰랐나, 알았나? 법정이 상권이 성립 안 되는 거 몰랐네, 이거. 라고 이 A가 갑한테 물으면 갑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법정이 상권이 뭔지도 모른다. 제발 좀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매 투자하시면서 뭐 많은 척 하지 마십시오. 뭐라 하면, 아이고, 뭐 그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내가 너무 아는 척 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계하자는데 몰라면요, 봐가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 A가 갑한테 뭐라면, 그럼, 몰라. 그럼 뭐 법정 상고는 결국은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구만. 그러면 부셔봐요. 201호로 부셔봐봐. 그럼 201호 어떻게, 실질적으로, 요즘 뭐 건축, 공법이 뛰어나가지고 201호 요것만 따로 싹 해가지고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요. 그죠?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요. 그죠? 그럼 그거는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은 뭐다? 내 머릿속에서 있는 그런 사실행위고, 실질적으로는 뭐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거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이제 받고 나서 또 나아가서 A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매입을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또 이제 두 번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건 약간 위험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자면 A가 있고 B가 있는 상태에서 이 B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건물이 단독주택이야. 근데 봐가지고 A가 있고, 이 B 건물이 있는데, 이걸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낙찰을 받는데 단지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 경매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분명히 보면 A는 확 건물 부숴본다 이거면. 그럼 C 입장에서는 A가 정말로 건물 부순다고 탁, 덤벼들면요, C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죠?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200일의 요금만 싹 따로 쏙안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지상 건물 전체 있잖아요. 이거 건물 부수기는 쉽다 그랬다. 쉽잖아요, 봐가지고. 200일을 뽑기는 힘든데, 건물 전체 단독주택을 부수기 쉽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금액,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가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나중에 C 이렇게 보면 되죠. C가 A로 땅 매입을 해버린다면은, 그땐 봐가지고, 무슨 토지인도 몇 건물 철거 가처분을 피보증을내는, 이게 죽어도 말수가 안 돼요. 맨날, 이게 강의실에서나 칠판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실제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건 완전히 180도 틀리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제가 일부 방송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부 방송으로,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